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강의 일정이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원래 특수물건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요. 깜빡 까먹고 강의 우리 그래서 세금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저희가 모의입찰하면서 그 세금을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수물건 강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특수물건이라는 건 아시죠? 뭐예요? 일반적인 물건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이라는 얘기는 창문을 좀 닫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닫을게요. 일반적인 물건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소위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소기준 권리를 분석을 해서 밑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 위에 있는 건 인수. 가장 기본적인 이런 권리 분석이 일반적인 물건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 물건이라는 거는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말소기준 권리하고 상관없이 우리 낙찰자들이, 매수자들이 인수해야 될 권리들이 일반적으로 특수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유치권, 또 하나가 이제 법정지상권, 공묘기지권, 대표적인 특수 물건들입니다. 또 특수 물건들의 공통점들이 일반 경락상금 대출 잘 안 해준다는 거, 해준다 하더라도 거의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취급을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일반 물건들에 대해서 너무 입찰자가 몰리니까 남들이 좀 도전을 덜하는 그런 특수 물건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주 강의가 대표적인 유치권하고요. 그 다음 법정지상권 이 두 개를 가지고 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실제 특수물건에 준하는 권리 분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분경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분경매도 똑같이 일반 말소기준 권리 잡아서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그건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지만 지분경매는요, 낙찰받고 나서 사후에 하는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분경매도 여러분들이 처음 경매 접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약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특수물건 중에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인데 첫 시간은 유치권 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법정지상권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이론반 강의에서는 실제 유치권이 뭔지 그 정도로 개념만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배우셔서 여러분들 현재 유치권 있는 물건을 갖다 입찰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저런 게 바로 유치권이구나. 이 정도로 개념만 오늘은 알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치권 보세요. 유치권은요, 우리 민법에 물권자 중에 하나입니다. 담보물권자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입찰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한테 야,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내가 못 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목적물을 갖다 정리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민사집행법 91조에 어떻게 돼 있죠? 우리 법에서는요, 유치권자가 갖고 있는 피담보 채권, 한마디로 공사대금 채권은 매수자, 낙찰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채무를 갖다가 인수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채권 채무 관계가 유치권자하고 나하고 낙찰자하고 성립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목적물을 갖다 내가 점유권을 내 걸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받으려면은 그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금액을 갖다 변제를 내가 대신 해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실상 유치권은요, 우리 민법의 물권자지만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라든가 일반 채권자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 금액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물권자들이 저당권자가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담보물권이 저당권, 질권, 그 다음 유치권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담보물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하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을지라도 우선 변제권보다 더 막강한 권리를 주고 있어요. 실상. 어떻게? 돈 안 주면 그렇죠. 이 부동산 너한테 안 넘길 거야 이거예요. 결국은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수주의 경매에서 그래서 유치권이란 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그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돈 달라 그랬을 때 나는 돈을 줘야 되냐 이거야. 저 사람이 정말 유치권자야. 그럼 뭘 알아야 돼? 정말 저 사람 유치권이란 권리가 성립이 될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파트 입찰 들어가려고 그래요. 한 11점만 하더라도 계속 그 물건들하고 관심 있어 권리 분석 다 하고 시세 파악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11점쯤에서 법원에서 공고문이 떴는데 어떻게? A라는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 뭐 얼마를 받지 못해갖고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건 접수매기에 나타난다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내가 끼일 전에 그런 걸 공고해 주는 겁니다. 입찰자를 위해서. 그럼 우리 법원에서 그 유치권이 서류가 접수됐으면은 그 유치권이 정말 이게 성립이 될까 안 될까를 법원에서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어떤 사람이 우리 그 법원의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난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우리 집행법원에서 그거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갖고 야 너 진짜 맞아? 하고 따져서 야 정말 이건 성립이 안 돼. 그래갖고 이건 안 된다고 우리한테 공고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우리 부동산 경매 절차는요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이라는 건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어떤 권리자가 나 이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성립이 되는지 불성립인지 우리 집행법은 절대로 따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공고만 해줄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권리 분석은 누가 해야 돼? 결국은 이찰자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려고 그래. 10일 전에 유치권이란 권리가 신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에서는 분명히 그 유치권이 갖고 있는 피담보 채권은 어떻게 해라? 낙찰자가 책임져라, 부담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뭐 유치권이 주장하는 금액을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주장하는 게 맞다 안 맞다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분석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민법을 알아야 돼요. 결국 민법에 나와 있는 320조에 나와 있는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그 물건에 정말 좋아. 꼭 들어가서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근데 저 유치권자라는 사람이 권력 주장하기 때문에 그럼 난 이걸 못 들어가. 오히려 이게 수익낼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들 꺼려하니까. 결국 경매에서는요. 입찰자가 몇 명이나 얼마만큼 몰리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 이 성립 요건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치권 특수물권의 아마도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그 유치권이 성립되려면요. 일단 그 사람이 현재 유치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점유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 물건 자체가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 타인의 근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 되고 있는 거니까 원래 민법 들어가면 타인의 물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물건이라는 얘기는 부동산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부동산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 아니지 자기 부동산을 가지면서 내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솔직히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노후화된 아파트를 이번에 사가지고요. 그 안에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싹 하면 한 들지 않아요? 5천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팔려고 그럴 때 일반 매매에서도 일반 물건에 비해서 리모델링 된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유익비예요. 그죠? 그런 유익비 성질이 있는 건 분명히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거야. 난 분명히 5천만 원 투자했거든. 딱 같이 올려놨어. 근데 그럼 감정평가사 와가지고 감정평가할 때 소리가 상당히 심하네요. 감정평가할 때 띵거하고 들어와가지고 이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리모델링 싸고 돈 많이 들었겠네요. 한 5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그 리모델링한 그 집에 대해서 한 5천만 원 갖다가 일반 물건에 비해서 더 정액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일반 남아있는 대부분 우리가 일반 주거용 부동산은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들이 얼마큼 팔려냐에 따라서 대부분 감정의 기준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소유자가 그 안에 들어갔던 그런 유익비에 대한 그런 비용이 있을지라도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경매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더 들어가서 내가 그 리모델링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지금 감정까지 포함이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나는 이 비용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거야 하면서 권리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부동산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아시겠죠? 타인의 부동산의 의미. 그리고 유치권 들어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일반인들 하는 거지만 유치권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민사 유치권 있고 상사 유치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법상 인정하는 유치권은 빼고요. 지금 민사 유치권만 여러분들이 강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인의 부동산이거든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현재 목적물을 갖다가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점유가 적법한 점유야 돼요. 적법한. 상당히 중요하죠. 적법한 점유를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세요. 유치권은 우리 민법에 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물권자.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3자한테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시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개발은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그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제3자한테 보여줘요? 등기부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해갖고 채권 최고액이란 금액을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제3자가 누구나 보더라도요. 등기부, 그 집을 갖다 사고 팔 때, 그 부동산 사고 팔 때 등기부에 저당권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노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제3자는, 거기에 이해관계된 제3자는 이 집은 현재 은행에 이렇게 잡혀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시 공시해야 돼. 유치권은 등기해야 안 해요? 유치권 등기할까요? 유치권은 등기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때 얘기할 법정지상권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지상권은 등기를 해요.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안 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도 보세요. 앞에 생략됐지만 이거는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아까 지상권도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 법에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성립 요건만 맞는다면 법에서 인정한다 해서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 유치권도 담보 물건인데 저당권은요 당사 간의 계약을 통해서 약정을 해갖고 발생되는 권리지 않습니까? 근데 유치권은 그러질 않아요. 유치권은 어떤 약정을 통한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으로 법에서 인정한 성립 요건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유치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어요. 앞에 법정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제가 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물권자라는 건 제3자한테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다고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다 등기입니다. 근데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된대. 그럼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뭘로? 정의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의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펜도 뭘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갖고 있는 손이 갖고. 이게 뭘로? 정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통상적으로 점유를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죠? 부동산이다 보니까 원래는 등기인데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점유로서
점유로서 내가 유치권자라는 걸 제3자한테 보여줘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치권은요,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점유가 상실되면요, 아무리 자기가 그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을지언정, 그죠? 공사를 내갖고 정말로 내가 돈을 받을 게 있을지언정 점유가 수반되지 않은 유치권은요, 결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적법한 점유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 점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매로 들어와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경매에서는 유치권이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여러분 경매가 안 들어간 건물이라 그래도요, 길거리 가다 보면 막 현수막 걸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경매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경매로 들어왔을 때 그럼 과연 점유가 언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적법한 점유를 인정되느냐 이거예요. 실무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점유가. 그럼 우리 법에서는 판례에서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요, 그 유치권자가 적법한 점유라는 건 경매에 들어온 물건 경우에는 반드시 경매 개시 전에,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적법한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상식선에 생각해보면 되는 겁니다. 경매가 들어갔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채무자 소유자가 실제 다른 공사업자한테 내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니면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고 일부 돈을 안 준 게 있습니다. 그 공장이 경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건축업자 불러가고, 야, 내가 나한테 돈 못 준 건 미안하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경매가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나 나갈 테니까 네가 들어와. 그래서 네가 점유해. 된다 안 된다? 경매는 안 된다고요. 일반 일상생활 남은 유치권자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점유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 경매는 그게 안 된다. 경매는 일단은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유치권자가 점유해야 돼요. 그건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실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소송 다툼에 들어가면요, 유치권자를 상대로 우리가 인도 소송 들어갔을 때, 그죠? 인도 민원 들어갔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법한 점유라는 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점유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점유를 갖다 적법하게 경매 전에 점유하고 있었을까 아닐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없죠. 왜냐하면 경매 개시는 작년 예를 들어 10월 달에 경매가 개시가 됐다는 겁니다. 경매 개시라는 거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얘기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압류가 된 당시인데 작년 10월 달에는 지금 우리가 뭐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가보면 누가 있어 없어. 지금 우리가 2차 들어갈 거 5월 달에 들어가려고 해요. 현장 가봅니다. 그때 유치권자 있어요 없어. 이때니까 그러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법에서는 점유하고 있긴 있네. 근데 그 점유가 언제 점유해라? 경매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점유하고 있어야 적법한 점유라고 대부분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경매 전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경매 후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든 이유가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떠들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100%만 그걸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권리 분석 막 그런다 그래도 이 경매 절차를 좀 알아두시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절차는 어떻게 해요? 우리 법원에서 채권자가 돈 받아달라고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절차는 어떤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압류한다 그랬잖아. 압류가 끝나면 뭐예요?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머리에서만 빙 돌리는 거죠? 그죠? 압류가 끝나면 그 다음 판단 그랬잖아요. 간단해요. 우리 민사집행법은요, 결국은 채권자 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민사집행법의 최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요. 그 다음 그 팔아.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결국 채권자 돈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배당. 그래서 압류, 현금화, 환가한 다음에 그 다음 팔아갖고 돈 주겠다는 게 배당. 3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첫 단계를 여러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압류했어요. 저번 달에 제가 다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압류하면서 매각 준비하죠. 기억 안 나나요? 법원에서 매각 준비하는데 매각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식의 매각 준비를 해요? 첫 번째가 감정평가한다 그랬죠 일단은. 그래야 최저 매각가액을 갖다가 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한테 알려주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부동산에 가봐라 그래 안 가봐라 그래? 가봐라 그러잖아 우리 법원에서. 누구한테? 집행관한테. 그죠? 집행관한테 그 부동산을 가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관이 그 명령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뭐하고? 현황 조사하라고 하고. 그래서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기라는 얘기예요. 자, 집행관이 현장 갔습니다. 현장 가면 뜬금없 누르든지 아니면 공장이든지 아니면 토지든지 상가든 다 똑같은 절차예요. 그랬을 때 집행관이 현장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물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다는 거야. 그럼 임차인이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해서 다 현황조사 보고하지 않습니까? 자,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임차인이 점유한다든가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입찰 들어갈 때 그 물건이 현장 갔을 때는 누가 있어? 유치권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 유치권자는요, 점유가 압류가 된 이전에 했어요? 압류가 된 후에 했어요? 네? 압류가 된 후에 한 거잖아. 집행관이 현장 가는 시기는 압류 전에 가요? 후에 가요? 당연히 경매 신청 안 한데 집행관이 혼자 가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채권자가 돈 받아달라고 경매 신청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압류하고 그 다음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현황조사 보고서에 그때 유치권자라는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 이제 그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께 나중에 가니까 유치권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점유가 적법한 점유예요? 아니면 불법 점유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공사하고 갖고 있는 채권이 받을 돈이 있어 채무자한테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점유가 결국은 경매가 압류가 된 이후에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장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걸 갖다 100% 맞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집행관님이 가셔가지고 모든 걸 다 조사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산지원 같은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집행관님이 현황조사 한 번 가요. 한 번밖에 안 갔다니까. 가고 갔는데 뭐 아파트다 그러면 폐부재 아무도 없잖아요. 폐부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안을 갖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현장 갔을 때 실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조사가 안 된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건물 공사했는데 일부 하나만 나왔는데 그 다른 한 칸을 갖다 점유하면서 유치권자가 있는데 그 유치권자가 밖에다 유치권 주장, 유치권 행사 이런 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유치권 주장한다 해서 그 점유라 해서 이렇게 막 어디 현수막 걸고 꼭 일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유치권자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분석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건 참조만 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현황조사 보고서도 그런 식의 활용해서 우리가 유치권자를 갖다 상대로 그 유치권 깨뜨릴 근거 자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건 사실상 이론 반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가 적법해야 된다. 경매 개시 전에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보세요. 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과 이 점유하는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과 관련성이 반드시 결련관계라고 그러는데 관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하고요.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된 피담보 채권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비용이어야지 예를 들어 다른 채권이 발생됐는데
그 채무자의 그 부동산에 가서 점유하면서 내 돈 도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령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참 약간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가를 낙찰받았어요.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상가가 딱 가니까 거기에 임차인 존재해요. 임차인, 그죠? 자,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뭘로? 임차인들은요. 응? 그래, 좀 더 약간 분석할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요새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들어가면 권리금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2015년도에 법이 신설됐잖아요. 그 권리금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권리금 가지고 뭐 한다?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럼 이게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임차인들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보증금 가지고요,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다 안 돼요. 된다고요? 그럼 난리 나지. 안 돼. 다. 인정은 왜? 우리 판례는 그런 것들은요, 결령 관계가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비용이 되지, 그 임대차 보증금은요, 그 자체에서 발생된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는 다 까먹었어. 보증금 다 공제했습니다. 그렇죠?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근데 그 임대차 보증금 안 주니까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점유권자, 그건 될 수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유치권을 주장한 게 아니고 임차인들은 임대인 상대로 뭘로 동시에 항배권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민법의 다른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치권자는 임차인들은 들어가면서 어떤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야. 상가 임차인들은 그냥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자기 영업 목적에 맞는 시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인테리어 비용이 보증보다 훨씬 커. 그죠? 5천, 1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인테리어 공사했대. 우리가 낙찰자로 생각해 보자고요. 낙찰자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봐라. 내가 지금 인테리어 하는데 1억 들어갔거든. 공사한 거잖아. 맞죠? 아까 보증만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 목적물에 따라 지금 현재 투입한 금액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1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가지고요. 공사 대금 채권으로 해갖고 낙찰자한테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대요. 다 이게 대부분 팔립니다. 왜? 그 영업자들이 임차인들이 자기의 영업 목적을 위해서 시설한 비용들은 유치권하고 유치권이 인정하고 있는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의 관련성을 인정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된다면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똑같아요. 권리금도 마찬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점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대부분이 판례가 여기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또 네 가지 성립 요건 중에 네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결국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뭐 지나쳐도 됩니다. 받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을 돈이 이미 도래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매 들어오면 당연한 거다. 당연하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다섯 번째가 유치권 포기, 배제, 특이하기 부존재열. 유치권 행사 안 할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각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몇 년 안 된 판례인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사를 갖다가 그 건축행위 할 때 기성부 대출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다. 기성부 건축자금 대출 같은 거 받아서 진행한 경우가 많거든요. 토지만 있는 분들은요, 땅만 갖고 이제 건물을 지려고 그러는데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성보호 대출을 한마디로 건축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불러요. 건축업자 다 부릅니다. 불러갖고 시공사들한테 야 봐, 너한테 지금 건축자금 대출은요 그 건축자한테 돈 안 들어가요. 기성보 1층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러면 입증하면요 그 통장 바로 그냥 그 공사업자한테 바로 통장에 입금시켜버립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도 편하죠. 자기가 완성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여튼 공사업자한테 일단 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유치권 포기 특약 각서 받고 진행합니다. 유치권 나 행사 안 할 거야. 이게 왜? 보세요. 건축주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 사람이 실제 돈이 안 돼갖고 무자격이 돼서 포기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공사업자는요 주장할 수 있는 게 지금 짓다 말은 자기가 돈 투입에 들어간 돈이지 않습니까?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 이런 돈이 있죠. 결국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유치권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권리 주장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 목적물의 유치권자가 정리하면서 권리 주장하고 있으면요. 지금 은행은 손해 볼까요? 안 볼까요? 은행이 제일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 2차 들어간 물건에 유치권자가 뭐 10억, 뭐 몇 억을 주장하면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입찰이 꺼려져요? 안 꺼려져요? 당연히 꺼려지는 거예요. 또 그런 금액이 있으면 그런 걸 감안해서 낙찰받아버린다니까. 결국 은행은, 대출 실행하는 은행은 결국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런 대출 나갈 때 어떻게 한다? 미리 나 행사 안 할게 하는 유치권 포기 특약, 배제 특약을 갖다가 각서를 받아놓고 대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권 포기 각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 앞에 제가 나온 판례가 뭐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가은행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갖다가 제출했습니다. 그 공사 진행했어요. 근데 그 공사한 물건이 결국은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요 경매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 경매 진행한 물건을 갖다가 을이 낙찰받았어요. 그럼 을은 어떻습니까? 매수자 낙찰자죠. 그럼 아까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유치권을 갖다가 새삼스럽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A 가은행에 써줬어요. 써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 난 유치권 이자야 하면서 주장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낙찰 받아가지고요. 결국은 을은 A를 상대로 이제 뭐 합니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경매에서 유치권이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든지 소송으로 하면 상당히 길어져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경매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 민사집행법에 부동산 인도명령이랑 간이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점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점유를 나한테 주지 않고 있다. 반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갖다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나한테? 낙찰자에 나한테 뭐가 필요해? 그냥 가서 나 소유자니까 너 나가면서 강제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이건. 그럼 우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갖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을 빌려야 돼. 집행관님을 힘을 빌려야 된다니까. 그럼 국가를 움직이려면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인 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걸 갖다가 집행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행권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 경매에서는 간이하다고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소송 들어가야 돼요. 인도 소송을 들어가야 된다고. 소송이라는 얘기는 판사님이 다 불러서 그 사람 너 왜 그러고 다 물어본다니까. 변론기일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매에서는 우리 민사집법에 너 그렇게 하지 마.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고 결정문이 나오는 겁니다. 판결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굳이 안 불러요. 특상기에 물론 부르긴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의자가 있는데 그 정의자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판사님한테 알려주면 돼요. 판사님이 그 사람 안 부르면 됩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안 불러요. 그냥 소리만 갖고 검토. 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항은 어디에 나와 있어? 경매 절차에서 이미 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 아니 그 채무자 소유자라고 그랬잖아요. 채무자 소유자가 자꾸 자기 뭐 돈 더 달라고 하면서 내 권리 행사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를 안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럼 어떻게 판사님한테 이러면 된다니까? 그럼 판사님이 그 사람 불러 안 불러? 안 부른다고. 저 사람 권리도 없는 사람이, 눈만 있는 사람이 왜 저러고 있어? 하면서 바로 판결서하고 동일한 결정문을 바로 내려준다니까. 이게 바로 인도민 결정문이에요. 아시죠 다? 자, 그럼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건 실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지금 오는 강의는 한 번 듣고 한 번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일반 물건에 충실히 하죠. 듣고 그냥 경매에서 유치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라고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자, 유치권은 원래 91조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 채권 자체를 갖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인도민령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민령 대상자가 인수주의니까 인도민령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민령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재주의를 소멸되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한다 그랬죠.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인도민 신청을 했어. 기각당해 인용돼. 내가 제도가 무조건.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나 돼 있잖아요. 물론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으면 그렇지 않지만. 자, 유치권자는 인도민령 대상자가 안 된다고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 그냥 무턱대고 그럼 인도민 대상자가 안 되니까 소유권에 의한 인도 소송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인도 소송으로 진행하면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여기 있는 유치권자가 A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A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인도를 거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아니 유치권자가 그러면서. 그럼 을이 A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버릴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벌써 안 돼요. 어떻게 알아? 우리 민사집법법인이 인도민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인도민의 신청할 때 그 신청 취지에 따라 좀 다르게 약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신청 이익안에 좀 적셔야 될 게 좀 나옵니다. 왜?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 쫓아내 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애가 어떤 흠결이 있어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그래도 그나마 신청 위에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판사님이 보고 아 그렇구나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저 소유자인데 유치권자 상대로 이놈의 신청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애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성립 요건 중에서 어떤 게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민령 해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간야제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봐라. 너 유치권 포기각서 썼잖아. 근데 왜 사람 새끼 유치권을 주장하냐 이거야. 그래서 너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 성립 요건 중에 5번째가 흠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애가 뭐라는 줄 알죠? 이렇게 답변했던 거죠. 야, 나는 지금 너한테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준 게 아니야. 누구한테 써줬어? 은행한테 써준 거지. 내가 은행한테만 행사 안 했다 그랬지. 내가 너한테 낙찰자인 매수자, 너한테 지금 뭐 주장 포기하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붙은 겁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 제한까지 간 거죠. 한마디로 30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을까? A가 이겼을까? 을이 이겼을까? 여러분이 입장에서 누가 이겨야 돼? 을이 이겨야지.
주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A가 이 유치권 포기각서 썼잖아요. 이 각서의 효력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란 낙찰자도 네가 포기각서는 하니까 두말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민사소송의 대원칙이 시인 성실 원칙입니다. 그래서 권리행사도 신의를 갖고 해야 되고 의무도 신의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꼭 그 안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 안에 A는 하니까 두말하지 않네. 너 포기하도록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원리가 이제 나중에 선순위 임차인하고 소송 붙었을 때 한번 나옵니다. 그 사람도 무상거주 확인서 써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안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이런. 그래서 유치권은요 성립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중에 한 개라도 통계됐으면 절대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경매 실무에 들어와서 한번 보자고요. 과연 그럼 경매에서는 내가 입찰 들어갈 물건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 10일 전에 입찰 들어갈 10일 전에 유치권 내가 권리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법원에서는 보세요. 이런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매 사건에서 아파트로 한번 해보자. 근데 유치권 신고서는 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쓰고 채권자, 채무자 써놓고 나서요. 여기에 위 경매 사건에서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뭐 5천만 원을 갖다가 받지 못해서 현재 유치권을 신고합니다.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신고자, 유치권자, 신고인 홍이동 이렇게 썼습니다. 밑에 홍이동에 대한 전화번호 없습니다. 홍이동에 대한 주소도 없어요. 홍이동에 대한 날인도 없습니다. 서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뒤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계약서라든가 뭐 어떤 근거라든가 증빙 서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A4 용지 딱 한 장만 갖고 법원에다가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자, 법원에 서류 접수할 때 당사자가 직접 가서 접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우편 접수도 될까? 우편 접수, 통상적으로 우편 접수 많이 해요. 우리 법무사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편 접수 많이 해요. 전자소송 아닌 경우 우편 접수 언제 거기까지 갑니까?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경매 개념이 맞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접수. 받아줘요. 접수. 받아줘요. 법원에서 아까 우리 민사집행법은 뭐라 그랬어요?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리자가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하면서 받아주면 되니까. 이걸 받으니까 야, 너 하나 뭐 도장도 하나도 없네. 너 이름만 있네? 또 전화도 야, 이거 안 돼. 유치권 말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애초에 접수를 안 받아버린다? 그런 거 없다니까. 무조건 문건 접수 내역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매각 물권 명세서, 한마디로 매물서, 그렇죠? 매각 물권 명세서라고 우리 법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를 그랬잖아요. 매물서가. 여러분들 권리 분석할 때 이걸 최종적으로 보셔야 돼요. 매각 물권 명세서의 비고란에 이런 유치권자가 A라는 사람이, 홍이동이라는 사람이 유치권 권리 신고 하였음 문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한 줄 다 가지는 거죠. 뭐라고? 성립 여부 어떻게? 불분명 이렇게 나와. 성립 여부 불분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자 성립돼야 돼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사집행법은요. 2교시에 강의할 법정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낙찰받은 물건에 그 위에 어떤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 사건 성립 여부 어떻게? 불분명. 이렇게 기재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입찰 들어오는 너희들이 이걸 갖다 분석을 해서 판단해가지고 입찰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최소한 이게 10일 전에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를 분명히 내가 입찰 들어가야 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아 무슨 아파트 유치권이야. 응? 무슨 뭐 아파트에 어떻게 유치권이 성립돼. 안 돼 하면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낙찰받고 가보니까 정말 홍이동이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제 아파트에서 유치권이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진짜 홍위동에 나왔어. 그럼 어떡할까요? 가서 5천만 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했지?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성립 요건을 따져보셔야 되는 거야 이제. 정말로 그랬어?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또 공사 뭐했니? 이제 우리가 매수인 자격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볼까요? 자꾸 어려운 얘기하면 또 경기 힘들다 이럴까봐 어려운 얘기 자꾸 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여튼 제가 어려운 얘기 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쪽 귀로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물건들은 제가 10%가 나올까 봐 그것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갖다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 일반 물건만 하고서 계속 강의하면 뭐 나와가지고 뭐 아무 하자 없는 것만 얘기해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그렇죠? 그런 기본 거는요. 충분히 얼마 조금만 배워도 그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실문은 안 열을 것 같아. 가서 아 그래? 너 한번 보여줄게. 뭔데? 너 어디 공사했어? 그럼 문 열어두고 봐라. 봤지 너희 공사 할까 안 할까? 안 되니까. 문 닫아서 열어주지도 않아요. 나 유치권자야 그러면서.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실무예요. 극히 드물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건이 정말 좋고 내가 판단해서 충분히 조금 가치가 있는 물건이야. 그럼 어떻게? 합의? 물론 합의면 제일 간단해. 그 사람이 5천만 원 준대. 5천만 원 달래. 합의라는 게 뭐야? 야 3천밖에 안 될까? 둘이 합의했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뭐 이거 따낼 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죠? 근데 뻔히 눈에 보이는 건데 내가 3천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그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들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해야죠. 이상한 상대로. 상대로 따져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민영으로 가지만은 하여튼 그 안에 절차는요. 하는 방식들은 소송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도민 신청해갖고 성립되냐 안 되냐를 법원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죠? 또 하나의 방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은근히 타당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전혀 내가 볼 수도 없고 저걸 나중에 내가 이 소송 진행한다는 얘기는 인도민 신청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잔금을 낸다는 얘기잖아. 잔금을 내야 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인도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지. 잔금도 내기 전에 계약금만 거는 상태잖아요. 낙찰받은 상태는. 그죠? 그거 가지고 아무런 권리는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민의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소송이라는 이런 거 하려면 정식적으로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게 있지. 한 번 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다툼 있고 저 보니까 가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괜히 쓸데없이 내가 저거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응? 포기? 그렇지. 포기하면 돼. 포기라는 게 뭐야? 보조금 예를 들어 뭐 2천 벌었다니까 2억짜리 2천 벌었어. 그럼 2천만 원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지. 잔금 안 내면 끝나는 거야. 그럼 편하지 뭐. 2천 날려? 저를 찾아오시면요. 제가 1,000만 날리게 해줄게요. 그런 것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포기할 때. 일단 한번 해봐. 반은 안 되준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경매 절차 안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매수자가 낙찰받았어요. 내가 기일날. 그럼 일주일 전 사이가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먹겠지만. 내가 결정기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주일 사이가. 그때 내가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주일 후가 하부 기간이 있는 겁니다. 항고기간. 하지만 낙찰자가 항고 제기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금 10%를 갖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허가에 대한 항고는, 불허가에 대한 항고는 낼 필요 없지만 그 다음 또 잔금 내기 전까지는 또 기간이 또 있잖아요.
낙찰 받고 나서 실제 잔금 내기까지 한 달 한 10일쯤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절차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 물건에 갑자기 그런 부담이 있는 권리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 된다고요. 그럼 아까 내가 허가에 대한 이 시점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 내가 불가 신청해야지.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유치권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보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단순히 서류당 딱 보고 나서 저는 유치권 성립이 안 돼 딱 판단된다 그러면은 사에서 허가 나와요. 보도가 안 떨어져요. 자 보세요. 근데 그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 따지려면은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응?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까지 유치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 물건이다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는 자체도 뭐예요? 엄청난 부담이죠. 그럼 내가 보러가 사야 될까 안 될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법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송을 부담해가면서 저걸 갖다 할 필요가 없다. 판단된다 그러면 내가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해서 내가 보러가 결정을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 항고는 내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 다음 지나면은 항고 지나면 그 다음에 대금 지급기한이 잡혀요. 그때 내가 허가에 대한 어떤 걸 한다? 취소 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냥 1,000만 원 줘도 나한테 오면 된다니까. 나한테 오면 되자. 무섭게 썰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절차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권리 분석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경매에 대해서 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게 유치권. 그럼 결국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다 받아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우리 실무에서 경매에서 90% 정도는 가장 유치권이라고 봐야 돼요. 가짜라든가 허무인 명의의 유치권. 홍의동 허무인 같잖아요. 왜 이럴까? 왜 쓸데없이 10일 전에 유치권자가 권리 신고 막 들어오면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할까? 왜 주장해? 가짜일 수도 있고. 어떻게? 가짜일 수도 있고. 허위. 아니, 허위인지 가짜인지 그건 뭐 몰라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짜로 아니면 허무인으로 이렇게 유치권을 막 권리 신고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을 내가 그 기존에 있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을 내세워서 네. 다른 사람을 무르게 하든지 아니면 그 당연히 가치성을 떨어뜨려서 내가 받으려고. 그렇죠. 사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 그죠? 그 목적이 다분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허무인, 허위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결국은 입찰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떨어뜨려서 내가 좀 더 저가에 낙찰을 받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 경매 당하시는 경매가 하는 물건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런 걸 누구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누구를 내세워가지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 그건 너무 은밀한 얘기라 나중에 이거 지금 그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50분짜리 갖다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미중 경매 TV 있죠? 거기에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은밀한 얘기니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결국 앞으로 상임하대로 옛날에는요 그 전에 한 1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치권이 권리 신고 들어오면요 10명 들어올 사람 5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에 유치권 누가 신고했다. 아파트 유치권 신고했다. 그럼 사람이 적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10명 들어올 때 5명만 들어오면은 뭐 해볼만 하지. 근데 오히려 더 들어온다니까. 왜 더 들어와? 일반 물건 10명 들어오잖아요. 유치권 신고 들어갈 때 5명으로 줄어들어서 서로가 경쟁해서 수익을 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더 들어와? 에이 무슨 아파트 유치권 하면서 애교도 들어와서 입찰 들어오면 되니까.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의 메리트가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특수물건이라는 그 메리트는 뭐예요? 결국은 수익률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남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유치권 권리 분석해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쯤 저감해서 낙찰 받으면 그 유치권자를 상대로 해서 내가 이겨버리면 5천만 원 버는 거 아니야.
간단한 논리인데 실제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들어오냐 이거예요.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 지금 아파트에 유치원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더 들어온다니까. 그 메리트가 별로 없다. 그럼 아파트 이런 주거용 말고 일반 상가라든가 아니면 그 토지도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아니면 또 저기 뭐죠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유치권 권리자가 신고자가 나옵니다. 그런 거 한 2, 3억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재미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한 게 유치권이 7억 주장하는 두 업체에서 추력을 주장했거든요. 유치권을 두 개를 갖다가 소송 통해갖고 하나도 안 줬습니다. 대신 집행비만 들어갔지. 한 3천만 원 정도의 집행비만 들어갔는데 그것도 어딥니까? 상대방이 결국 성립이 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실무는 현재 그 유치권 신고 내는 분들의 대다수가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가정이 많다 보니까 우리 경우에서 문제가 많아서요. 그전에 유치권을 부동산에서 없애버릴까 하면서 민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권 이런 권리구나 하고가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나 아파트에 유치권 있다 해서 겁먹지 마시고 한번 성립 요건을 따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법정 사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